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알아봅니다. 부동산 전문 주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어제 입동이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네요. 저 어제 입동인 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근데 피부로 닿는 날씨로 이제 진짜 가을이 없다, 겨울이 됐구나 이거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겨울옷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너무 멋진 가디건 입고 오셨는데요. 계절이 바뀔 때 이 옷차림 바꾸는 게 저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가디건부터 꺼내봤고요. 네. 머플러도 급하게 꺼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이 음. 환절기에 감기도 걸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 5천만 청취자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환절기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자칫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우리 조 변호사께서 건강을 잘 챙기라는 당부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세영 변호사께서는 항상 멋진 옷을 잘 입고 오세요. 그래서 겨울옷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항상 너무 잘 입고 오시기 때문에. 네, 그럼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알아보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률 정보로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네.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사용을 하거나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또는 가설물 신고 같은 거 없이 설치하는 건물을 불법 건축물 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대부분 최초 건축을 할 때는 당연히 신고나 허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편이지만 다 짓고 나서 확장, 보수,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요. 우리 이태원 참사 때 이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일단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다시 개조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이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 승인 당시에는 합법적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 변경된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주진 않지만 음. 담당 공무원이 이제 관내 건축물을 수시로 현장 답사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네.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 1, 2회 정도 항공 촬영을 요즘 또 해요. 그래서 오. 전년도 사진과 비교해서 허가 없이 달라진 건물 모양이 있다면은 조사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어느 아파트에서 최상층의 복층 내벽이 불법 개조가 됐는데 이걸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행 강제금 2,800만 원 내고 다시 공사비 1,500만 원까지 들여서 원상태로 복구하게 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걸 내벽은 적발하기가 밖에서 안 보이니까 어려운데 이걸 열화상 카메라로 적발을 했군요. 네. 또 이웃 주민들이나 관련자들이 지자체에 제보를 하거나 민원을 넣어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어.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서 소방 점검 같은 거 나갔을 때 불법 건축물 발견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불법 위반 건축물로 단속되고 나면 이거 어떤 이 피해는 아니죠. 이거 어떤 그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 뭔가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선은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네모난 표시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음. 건축물 대장상 위반 내용이 기재가 되고요. 향후에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나 또 영업 허가 받을 때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임대나 매매, 담보대출 등을 일으킬 때 재산권 행사할 때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건데요. 네. 건축법에 따라서 제대로 원상 복구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아. 이걸 제대로 안 내면 압류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행강제금이 좀 강하게 부과가 돼야지 좀 부담이 될 텐데 이거 얼마나 되나요? 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위반을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이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우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을 하거나 대수선을 한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10%에 네.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되고요. 음.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2%, 그리고 음. 대지 조경 그런 부분을 위반하거나 구조 내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 구획,
거실의 채광, 바닥의 방습 같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10%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의 2%에서 많게는 10%까지도 정해지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높다면 이행 강제금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2% 10% 하면 절대 수치는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축물 자체가 워낙 그 비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몇 천만 원은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설을 하거나 공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뭐 커피숍 같은 거 보면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아,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옥상에 허가 없이 옥탑방을 만들면 그것도 위반 음.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상부에 허가 없이 지붕을 설치하면 위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외부 창문을 추가로 설치하면 이것도 위반 건축물 사례가 됩니다. 어. 그다음에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층고가 높은 층에 허가 없이 복층 구조를 막 만들어 버리는 경우라든지, 네. 다가구 주택인데 사실은 한 호실인데 여기 중간에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을 해서 가구 수를 2개로 만든다던가. 많죠. 이런 경우 많아요. 네, 그리고 네. 실내 통행을 편하게 하려고 있던 기둥을 없애버린다든지. 네. 고시원은 원래 취사 시설이 방마다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렇죠. 개별 호실마다 취사 도구를 설치한다든지, 뭐 음.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것들이 음. 모두 위반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그 취사도구 설치하는 문제는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뭔가 불이 났을 때나 이럴 때 그런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데 뭐 이거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우들이 다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시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고 음. 방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고요. 네. 손쉽게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네. 하실 때는 건축물 주소, 위반 내용, 그리고 그 위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네. 동영상 같은 증거를 함께 마련해서 신고하시는 쪽이 좀 효율적이고요. 네. 지자체 담당자가 이런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뭐 빠르면 1, 2주 안에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위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된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사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근생 빌라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근생 빌라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네. 원래는 사무실이나 상가로 써야 되는 근린생활 시설인데 네. 이걸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근생 빌라라고 부르고 아, 있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 빌라 요런 뜻이군요. 네, 예.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어쨌든 네. 근생 빌라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생활 편의 시설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주거 음.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음. 문제는 이 빌라를 매매할 때 이 사는 사람한테는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으로 보면은 뭐 부엌도 있고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고 음.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이후에도 직접 거주해서 이사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거주하고 있다가 음. 갑자기 구청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니까 위반 내용을 원상복구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매년 고액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된다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어. 그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 매수인은 내가 산 집이 불법으로 변경된 건축물인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어. 보통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매입 당시에 등기부등본은 대충 확인을 하지만 건축물 대장까지 발급받아 보는 경우가 흔치는 아, 않거든요. 이거 발급 받아 봐야 네, 되는데. 그리고 매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나도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공인중개사에게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수인이 만약에 모르고 이걸 샀다. 근데 이게 지금
불법이진 거잖아요. 그럼 이행 강제금이 매수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위반 건축물 문제가 이 이행 강제금 자체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게 원칙이에요. 현 아, 소유자. 네.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할 당시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현 음. 소유자인 매수인이 이행 강제금을 이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양성화 해달라는 법안을 계속 주장을 음. 한다든지 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모르고 산 부분, 물론 뭐 자기가 다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과실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모르고 산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게 되면 이거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근생 빌라를 그럼 짓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빌라로 지으면 되지. 왜 이렇게 지어서 파는 거예요? 근생 빌라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개발 이익을 높이려는 욕심 때문인데요. 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소매점이나 사무실 용도의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음. 주차장 면적 부분에서 좀 굉장히 규제가 약해져요. 그래서 아, 주차장 면적은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층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건물을 좀 높이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현행 서울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서 가구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훨씬 더 음. 빡빡한 거죠. 까다롭네요. 네, 그리고 층수 제한에서도 다가구 주택에서는 3층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반면에 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로 층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유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건축주들이 근생 빌라를 짓는 이유에는 이 근생 빌라로 짓게 되면 이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빌라의 용도를 근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해당 빌라는 주택이 아니니까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1주택 네네. 같은 그런 세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건축주들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몰래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개조해서 그렇게 근생 빌라를 지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익이 많지만 사실 이거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매수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모르고 샀으니까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냥 완벽한 빌라예요. 그래서 네. 주택 그대로의 모양새를 갖췄고 여기 또 전입신고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근생 빌라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 문제는 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불법 행위를 했던 건축주가 아니라 현 소유자인 매수인이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깐요. 이 취사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최대 2회씩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음. 매수인들은 왜 구청에서 이거를 바로바로 적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집을 음. 매수할 당시에 만약에 내가 이게 불법 개조한 빌라고 적발하게 되면 뭐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당연히 절대 사지 않았을 거다.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집 산 사람만 이행강제금을 떠안는 꼴이 됐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택으로 뭐 가격을 더 얹어서 팔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빌라를 매수하시기 전에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좀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 첫 페이지 표제부에 보시면요. 건물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써져 있고 네. 그 아래에 보면 주 용도로 뭐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적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매수하는 건물이 전부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음. 근린생활시설이란 표시가 돼 있다면 이거부터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네. 거고요. 건축물 대장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적발이 됐다면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을 음. 것이고요. 아직 적발되기 전이더라도 내가 주택으로 확인했던 그 층이 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위반 건축물로 언제든지 적발될 수 음. 있는 근생빌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모두 인터넷에서 직접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과 발급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일반인이 뭐 서류상으로도 봐도 참 애매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신축 빌라 같은 매매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특약을 좀 써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특약으로 이제 위반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향후에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에는 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써두시거나, 네. 아니면 만약 매매 계약 이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향후에 이행 강제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네. 매도인이 전부 책임진다라는 식의 특약을 써두시면 나중에 문제 삼기가 좀 더 좋게 되겠습니다. 아, 이 특약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매도인이 배상한다. 요 부분을 써 놓으면 이걸 하자고 하면 그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의심해 보고 그때는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정욱 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검색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건축물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전기 자전거에 해당할 경우에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명시돼 있고 다만 만 14세 이상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해주셨는데요. 전기 자전거 중에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파스 방식은 쉽게 말해서 사람 힘으로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고, 스로틀 방식은 전기 배터리 힘만으로, 그러니까 전기 힘만으로도 사람 힘을 더하지 않고도 구동이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스로틀과 파스가 혼합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 자전거의 종류인데요. 이 페달을 사람 힘으로 굴려야지 앞으로 나가는 파스 방식은 일반 자전거랑 똑같아요. 법적 지위가. 그래서 이게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세 이상 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는 그만큼 속력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로틀, 그리고 스로틀이랑 파스랑 혼합된 방식, 이런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데, 일단 질문부터 좀 해결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조윤성 님이요. 학교에서 국영수만 가르칠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보는 것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일이 사회초년생들이 피해자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견 정말 공감합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0097님이 농막도 허가 안 내면 불법 컨테이너 있는데 건축물인지요? 어디까지가 불법인지요? 질문 주셨어요. 네,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도 신고는 필요하고요. 네. 농막을 거의 별장처럼 개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불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음, 부분도 당연히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시골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철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6915님이 좋은 내용의 방송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동산 초보로 질문 드려요.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피아노 연습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일까요? 오피스텔을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물론 피아노 연습실의 방음 시설은 완벽하게 할 겁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어떨까요, 변호사님?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음, 같은데요. 용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방음시설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방음시설을 어느 정도 한다 그래도 뭐 진동이나 울림 같은 것이 있어서 이웃이나 뭐 음, 관리 사무실 쪽에서 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하고 나면은 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특별히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음. 연습실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입신고도 가능한데 업무용은 또 그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하려고 하는 오피스텔 용도를 확인을 해보시고 업무용이라면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조 변호사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전세 사기, 이거 너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위반 건축물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서울 은평구에서도 또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수사 네.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까
주택으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전세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가나 역세권의 상가와 빌라 밀집 지역에서 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근생 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네. 주택용이나 거주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음. 불구하고 많은 빌라들이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음. 쉽게 말해서 상가나 점포로 임대를 해야 되는 상업용 건물을 네. 불법으로 개조해서 다세대 빌라나 뭐 원룸처럼 월세나 전세를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시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불법 건축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 비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음.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것을 갖춰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은데요. 네. 그런데 이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 이거 큰 문제입니다. 네, 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나중에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잠적하거나 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음. 임차인은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해서 그 그렇죠. 자신의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가 있는데요. 음. 근생빌라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돼서 이런 보호를 전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장치 하나가 훅 없어지는 거네요. 네, 또 근생빌라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에도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금리가 너무 높아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음. 생길 수도 있고요. 거주 중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들켜서 적발이 되면 네. 이 지자체에서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멀쩡히 살고 있던 집에 취사시설이 철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가 당연히 어려워지시겠죠. 음.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임차인은 여기 이제 배당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 보증금만큼 이제 네. 배당금으로 받으려고.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도 부담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원상 복구도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집을 직접 낙찰받으려는 낙찰자가 잘 안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계속 유찰이 되면서 네. 뭐 아니면 너무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유찰이 되면서 경매 자체가 취소되거나 이런 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야, 이거 중간에 살다가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못 받는 이런 문제는 정말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거권 자체가 바로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모르고 들어간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협의해서 보증금 받고 빨리 나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빠르겠지만 뭐 네. 임대인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임대인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이 전세 계약할 때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서 뭐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방식으로 속였다든지 음. 아니면 보증금 받았다가 자기가 못 돌려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겼다든지 음. 그리고 이 합법적인 주택이라고 속여서 보증금을 받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기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사고소는 물론 이게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니고 네. 그 임대인은 형벌을 받게 하는 절차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 측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뭐 보증금의 일부나 전액을 변제하면서 좀 접근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기 피해자다라는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쪽이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 형사 고소를 해서 뭐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벌 받는 거랑 내 보증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게 되면은 합의에서 유리한 어떤 그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사적인 청구도 물론 가능한 거죠? 네, 이거는 빠를수록 좋은데요. 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서
일단 판결문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 집행 권한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임차권 등기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뭐 경매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집행 권한을 받아두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임대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 바로 압류, 추심 이렇게 집행하실 수 음. 있고 경매 신청도 원하시는 시점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일단 근생 빌라인지 미리 살펴보고 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보통은 전세 계약하실 때 등기부 네. 등본만 확인을 하시는데 음, 빌라라면 건축물 대장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쪽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거나 그런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임차하기로 한 그 호실이 주택이라고 표시된 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네. 그 계약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상가 임대차 경우 같은 걸 보면 임차인이 또 오히려 무단으로 불법 개조를 해서 왜냐하면 이 영업시설 할 때는 그런 개조를 좀 할 필요들이 있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이건 좀 거꾸로의 문제인데 네.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자기 홀을 좀 넓게 쓰기 그렇죠. 위해서 뭐 네. 불법으로 데크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위반 건축물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면 누가 내야 되냐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 있기 이야, 때문에 네.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임대인만 엄청 억울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이럴 때에는 임대인이 그걸 알게 된 즉시 이 무단으로 불법 개조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고요. 음. 이행 강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 청구하는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고 당연히 원상복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임대인도 그래서 이 자기 건물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군요. 혹시 불법 개조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세나 월세 들어가거나 주택을 또 살 때도 이게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하셔야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담 사연들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2년 계약으로 임대를 줬는데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고 가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입자랑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새로 세입자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전기세, 수도세도 내지 않아서 고지서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3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지 않는다고 보니까 당연히 월세는 안 낸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경우에는 3기, 그러니까 3개월치의 월세가 미납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문을 받은 후에 이 명도 강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돼요. 음, 아무리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집기를 드러내거나 이러시면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음,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소장 송달을 계속 시도를 하다가 결국 송달이 안 되면 공시 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일단 의유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은 가능하고요. 네. 물론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몇 음. 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소전 화해 같은 사전에 어떤 조치가 없었다면 네.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에 관광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8월에 준공이 났고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게 돼서 방에 가보았는데요. 우선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본 가구나 조명, 인피니티 풀장 같은 공용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됐고 사용된 제품 상태 역시 모두 낮은 등급으로 구성됐고요. 바닥에 금이 가고 창문과 벽 사이가 뜨는 중대한 하자도 보이는데 실리콘으로 대충 메꿔놓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 객실 366세대가 모두 동일한 상태고 이 수분양자들은 보수가 아니라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장 중도금과 잔금 처리일이 오고 있는데 차일피일 책임 전가하며 시간을 끄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토요일 시행사 대표가 원한다면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녹음도 됐고 저는 계약 해지를 고려 중에 있는데요. 다만 대표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애매한 이야기만 또 하고 있는데 저는 단 하나의 손해도 없이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과 이자까지 다 환급이 가능할까요? 해주셨어요.
네, 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이랑 실제 시공된 완성품이 너무 달라진 경우네요. 네. 이 경우는 뭐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까지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음. 시행사 대표의 그런 발언까지 있었다면 귀책 사유가 입증되기가 좀 쉬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 보면 입증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이게 하자 감정을 해서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계약 취소까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 막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사기에 해당할 정도다 아니면 사정 변경이 인정될 정도다라고까지 입증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 음. 뭐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세세한 마감재까지 계약서에 다 써놓지는 않고 그렇죠. 뭐 인피니티 풀의 위치나 뭐 규모 같은 것도 그쵸. 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란 표현이 꼭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작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게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조정이 되려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 1원의 손해도 없이 다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도 서로 간에 전부 패소의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음. 조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건마다 케이스별로 너무너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전문 변호사 찾으셔서 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366세대니까 뭐 단체 소송도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단체 소송하면은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볼게요. 3년 6개월 전 채비지를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2천만 원, 프리미엄 1억, 총 1억 2천만 원 금액을 지불했는데 그때는 4개월 뒤에 채비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3년 6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채비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조합장이 약속과 달리 넘겨주지 않아서 본인 또한 답답한 실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원매도자에게 입금한 총 1억 2천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는데 채비지를 중개한 중개소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중개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우선 채비지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채비주는 이 토지 구획 정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잉여의 토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러니까 토지가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필지가 다 돼 있으면 네. 여기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사업에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 소유자로부터 이제 땅을 조금씩 재원으로 마련을 받습니다. 그 음. 돈으로 공사비를 사업 시행자가 마련을 하고요. 또 뭐 네.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용지도 이 땅으로 충당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사연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채비지 매수 계약을 체결한 지 지금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죠. 물론 뭐 계약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채비지는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 명단 정도를 작성해 놓는 방식으로 매수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은 있지만 음. 3년이 넘었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긴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따른 뭐 이행 시점이나 특약 같은 걸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약속된 시점에 소유권 이전을 못 받은 부분은 분명히 매도인 측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이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받는 그런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네. 중개사무소 책임도 물어보셨는데 이 중개 대상물 설명할 때 틀린 부분이 있었거나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네. 당연히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계약서랑 뭐 관련 서류들 모두 지참하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으셔서 상담을 음. 꼭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또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들 잘 챙겨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알찬 정보 전해주신 부동산 법률 정보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 준비 잘 해주시고 상담도 충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